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여드립니다. 자, NBA 이슈가 가장 없는 달이 9월이긴 한데, 자, 그래서 제 주관을 듬뿍 넣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5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대는 NBA고요. 제 주관으로만 뽑은 5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공감을 얼마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NBA를 30년 넘게 좋아하면서 야,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5가지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NBA가 1997년 위대한 50인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75주년 기념팀 멤버 위대한 75인 75명의 선수를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에 1997년 바로 클리블랜드 이 건드 아레나라는 곳에서 올스타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NBA 역사를 빛낸 50명의 선수를 뽑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NBA를 본 지 한 5년, 6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도미니크 윌킨스가 얼마나 멋있는 선수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NBA에서 쌓은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덩크 컨테스트에서 보여줬던 그 화려한 덩크, 그 다음에 득점력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1997년 그 도미니크 윌킨스가 위대한 50인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올라온 선수가 누구였냐? 이제 4년 차였던 샤킬 오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루카 돈치치가 위대한 75인 뽑힌 거야. 물론 뽑힐 수는 있죠. 그런데 윌킨스가 뽑히지 않고 4년 차였던 샤킬 오닐이 뽑혔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도미니크 윌킨스가 NBA에서 한창 뛸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로 이적을 해서 뛰었어요. 우리 무대에서 나고 자란 선수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뛴다?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미니크 윌킨스 정도 되는 선수를 위대한 50인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건 NBA가 얼마나 졸렬한 집단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미니크 윌킨스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75인의 이름을 올리면서 그간의 아픔을 좀 보상을 받았었고요. NBA에서는 1986년에 득점 왕에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퍼스트팀 1번, 세컨팀 4번, 서드팀 2번, 그리고 올스타 9번, 득점도 26,668점을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위협을 쌓았던 윌킨스의 위대한 50인 탈락, 어이가 없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드와이트 하워드인데요. 이 드와이트 하워드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위대한 75인 팀에서 탈락했습니다. 물론 도미니크 윌킨스만큼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2010년대 전후로 수비로서 NBA를 집어삼켰던 인물이 위대한 75인에도 뽑히지 않았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죠. 총 8번의 올스타, 그리고 퍼스트팀이 무려 5번이에요. 생각보다 하워드의 고점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세컨팀 1번, 서드팀 2번이니까 올 NBA 팀에 총 8번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수비왕에 총 3번 선정됐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백투백투백이었어요. 자, 그리고 올 수비 퍼스트팀 4번, 세컨팀 1번, 여기에 리바운드 왕 5번, 블락 왕 2번, 슬램덩크 챔피언 1번. 자, 이랬던 선수가 뽑히지 않았으니 참 저도 하워드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 드와이트 하워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열받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데미안 릴라드가 뽑힌 마당에 하워드가 선정되지 않았다? 이건 하워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었지 않나. 지금 생각해봐도 NBA가 저는 명백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입니다. 바로 이 빅터 올라디포인데요. 자, 올라디포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부상으로 점철된 시즌을 보내고 있죠.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올라디포의 NBA 커리어는 저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마다 또 전성기를 누려야 할 때마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인데, 여태껏 벌었던 돈이 126밀이에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라디포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뛸 때 그때도 사실 이 빅터 올라디포는 부상을 입었었죠. 그런데 이 인디애나가 무슨 영문인지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올라디포에게 4년에 112밀을 제의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어요. 4년에 112밀을 제의했는데 올라디포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디포는 또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을 하는데, 휴스턴 로켓츠에서 딱 20경기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 20경기 뛰면서 물론 21.2득점, 리바운드 5개, 훌륭한 수비력을 선보였지만 건강의 의문부호가 이미 붙었을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휴스턴 로켓츠가 2년 45밀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올라디포가 또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올라디포는 그 이후의 커리어가 2021년 이후로 딱 54경기 뛰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2번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애나도 이해할 수 없고 휴스턴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올라디포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빅터 올라디포의 NBA 복귀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지만 이제는 운동 능력도 많이 상실됐고 2003-2004 시즌도 통째로 날렸습니다. 올라디포의 NBA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모두가 말렸던 스카티 피펜의 연장 계약이었습니다. 피펜 하면 라스트 댄스에서 나왔듯이 구단 수뇌부도 말렸던 연장 계약을 피펜은 받아들입니다. NBA에서 데뷔하자마자 6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 이후에 피펜은 먹여 살릴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와 7년에 1,8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엄청나게 적은 액수지만 피펜은 안정적인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7년 1,800만 달러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심지어 제리 라인스도프 구단주가 이런 연장 계약은 썩 좋지 않을 텐데 라고 약간은 말리는 뉘앙스였는데 피펜은 연장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미국 경제도 호황이었고 셀러리 캡이 폭등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피펜과 비슷한 시기에 연장 계약을 맺었던 클라이드 드렉슬러라든지 아니면 칼 말론, 그 다음에 패트릭 유익 이런 선수들이 그간의 고생을 완전히 돈으로 보상받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구단 수뇌부를 찾아가서 불만을 내비친 거죠. 이거 내가 너무 염가 계약 아니냐, 내 잘못된 계약 맺은 거다, 이 계약 파기하고 다시 맺자. 칼 말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요. 드렉슬러도 94-95 시즌 때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리 라인스도프 구단주는 엄청난 짠돌이고 원리 원칙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피펜의 요구를 매년 1원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피펜도 인센티브를 받아갔지만 1,800달러에서 그냥 몇십만 달러, 100만 달러 정도 높은 수준이지 피펜은 엄청나게 염가로 계속해서 뛰게 된 거죠. 챔피언십 기간 동안에 피펜은 조던 다음으로 공헌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연봉이 122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장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피펜이 태업을 합니다. 사실상에 1997년에 힘줄이 끊어지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여름에 받을 수 있었던 걸 결국 미루고 미뤄서 나중에 받게 됐고 거의 피펜은 절반가량을 날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7-98 시즌이 끝나고 피펜과 불스는 곧바로 갈라서게 됐고요. 피펜은 모두가 말렸던 연장 계약을 자기가 맺어놓고 불평분자로 계속 인식이 된 거죠. 자, 물론 그 이후에 휴스턴 로켓츠,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로 이적을 하면서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긴 했습니다만 피펜 본인이 7년에 1,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염가 장기 계약을 맺어놓고 불만을 내비쳤으니 사실 시카고 불스 팬들도 피펜의 이런 결정을 좀 이해 못하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트레스 프리웰입니다. 자, 라트레스 프리웰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기도 하고 NBA 역사상 최초로 선수가 감독목을 2번 조르고 그 다음에 남은 시즌에 전부 다 남은 시즌을 징계로 결정하는 그런 초유의 인물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스프리엘이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트레이드 되자마자 8번 시드의 NBA 파이널 진출을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 닉스에서 정말 개같이 부활하죠. 멋있게 부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네소타로 떠나게 되는데 미네소타에서 2003-2004 시즌에 케빈 가넷의 MVP 등극을 도왔고 그리고 그 시즌에 미네소타는 서부 컨퍼런스 결승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스프리엘은 노세아가 진행이 됐지만 왜냐하면 미네소타에서 보냈던 마지막 시즌에 덩크를 거의 못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죽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는 워낙 케빈 가넷이 스프리엘을 좋아했고 샘 카셀과의 궁합도 좋았기 때문에 말년이었던 스프리엘에게 3년 21미를 제시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왜냐? 스프리엘은 전성기가 완전히 지났으니까. 자, 그런데 스프리엘은 이 금액에 엄청난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유명한 한 구절을 남기죠. 나에겐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 미네소타는 3년 21밀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본인들은 성의 있는 금액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프레일이 나에겐 부양할 가족이 있다. 드립을 쳐버리니까 미네소타는 바로 손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트레 스프레일의 커리어는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도 2004-2005 시즌을 끝으로 스프레일은 NBA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마지막 시즌 기록이 12.8득점, 3.2리바운드, 평균 30분을 뛰었으니까 제 생각에도 한 2-3년은 더 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프리엘의 잘못된 판단으로 21미를 날리고 본인의 NBA 커리어도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자, 이상 NBA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5가지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시리즈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잔상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께서도 혹시 내가 NBA를 좋아하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또 시리즈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의 비시즌을 심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